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 중 그 10번째 책,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Investon needs noise.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002년 무모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며 전쟁에 대한 증오를 잘 그려낸 뛰어난 반전 작품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 Investon needs noise.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내용을 좀 더 올바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는 본래 본명이 에리히 폴 리마크로 1898년 6월 22일에 독일 서부 베스트팔렌주의 오스나부르크에서 노동자 계급의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재본업자인 아버지 피터 프란츠 리마크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 스톨크네히트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이남으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누나로 에르나, 둘째인 형은 테오도르 아서로 5-6살 때쯤 사망했고, 여동생 엘프리네는 190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18살 때인 1917년 6월 문스턴 사범학교에 재학 중에 징집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는 등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철십자 훈장을 받고 제대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를 그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미들네임을 자신의 미들네임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성도 리막에서 유태계 프랑스계 조상의 성인 레마르크로 바꾸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세일즈맨, 피아노 교사, 사서, 연극평론가, 광고, 카피라이터, 스포츠 잡지 편집자 등등을 전전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 후에 쓰여진 귀로와 함께 전쟁에 대한 증오를 잘 그려낸 뛰어난 작품입니다. 반전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여러 차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자 레마르크의 작품이 조국과 민족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고 공개적으로 소각되고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등 탄압을 받자 더 이상 독일에 있지 못하고 프랑스로 망명하였습니다. 그의 여동생 엘프리데 리막은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도 평범한 재단사가 되어 독일에 남아있었지만 1943년 반전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죄명으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에리 레마르크의 여동생이라는 연좌제까지 더해져서 악명 높은 나치 판사인 르란트 프라이슬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엘프리데는 결국 나치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리 레마르크는 망명 작가로서 스위스에서 거주하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94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파리시를 그 무대로 한 망명객의 불안과 절망을 묘사한 자전적인 소설 개선문을 발표하여 다시 이름을 떨쳤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메카시 열풍으로 빨갱이 사냥이 시작된 이듬해 스위스로 돌아왔습니다.
1954년에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발표했습니다. 1958년에는 미국의 여배우이자 찰리 채플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폴레트 고다트와 재혼하고 그와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1925년에는 결혼한 첫 아내인 일제 유타 잠보나라는 배우로 불화로 인해서 1930년에 이혼했지만 1933년에 같이 스위스에 도피하거나 그녀가 독일에 송환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1938년에 재혼해주는 등으로 어느 정도 친분은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합의하에 195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1930년대 마를레네 디히트리, 헤디 라마르, 돌로레스 델리오 등의 배우들과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스위스 르카누너에서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서부전선 이상학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에 발표된 서부전선 이상학자의 배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부전선 이상학자 Im besten Nicht Noel, All Quiet on the West Front. 이 작품은 1916년 독일의 병사로서 18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메리 마리아 레마르크가 겪었던 1차 대전에 선보인 기관총의 살상력과 독가스의 사용, 그리고 잔혹한 참호전 등 전쟁의 참상과 무의미함, 그리고 전쟁과 생의 문제를 19살의 주인공 파울 보이버의 눈을 통해 다정다감하고 젊고 미숙한 청년의 심리를 통하여 리얼하게 또 서정적 정감을 실어 서술한 반전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쓰인 대화들은 그동안 독일 소설에서 잘 나오지 않던 생생한 속어체 문장을 표현하였습니다. 게다가 독일 군대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나 은어가 자주 나와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와 독일군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읽어야 제대로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사실상 끌려온 주인공이 전사한 날은 독일군 상황 보고가 서부전선 이상학자에는 설정을 통해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후 10년이 지난 1929년에 책이 나오자 바야흐로 평화에 대한 희원과 반전 사상이 대두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독일 내에서 1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6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1930년 루이스 마일스턴 감독으로 같은 이름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나온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가 나오는 바람에 2차 대전 이후 나온 전쟁 소설은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1911년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한 영화가 리메이크되어 개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12장으로 구성된 서부전선 이상학장의 각 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의 줄거리는 전선에서 가혹한 폭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 교대해서 전선 후방으로 휴식하러 돌아온 주인공의 중대는 150명의 분의 식사를 80명이 포식하고 변보고 끼견하면서 휴식합니다. 이렇게 된 건 전날까지 전선이 평온해서 주사병이 중대원 전원을 위해서 150명분 식사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엄청난 전투가 발생하여 80명의 생존자들이 70명의 전사자들 목으로 남은 식사와 담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 주인공은 전우들과 함께 잠시 즐거운 휴식을 즐기다가 그 부인 알베르트 크로프 밀러와 함께 허벅지 관통상으로 다리를 절단한 그부 캠머리 힐을 문병하러 갑니다. 밀러는 이제 쓸모없게 된 캠머리의 영국제 고급 조종사용 장화를 탐내지만 아직 자기가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캠머리는 소중한 장화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인 칸토레크의 설득으로 군대에 지원할 때의 이야기며 그 부인 뱀의 전사 이야기가 회상 형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이 꽃이 피어있는 초원이라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917년 3, 4월의 봄철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0주간의 신병교육대 생활의 주된 내용입니다. 20명의 거부들 중 같은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은 크로프, 밀러, 캠머리히 3명뿐이었습니다. 캬덴과 하이에 베스트 후스는 이때 만난 훈련소 동기들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골탕을 먹여 질려버리게 만들지만 캠머리를 제외한 4명은 힘멜슈토스에게 잘못 보여서 개고생을 많이 합니다. 캠머리는 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캠머리에게 허락을 받은 주인공은 밀러에게 장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인공은 난 오늘만 다리 5개나 잘라서 귀찮게 하지 마라는 군의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를 내지만 위생병이 오늘만 벌써 16명이 죽었다고 병원에서 겪는 현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합니다. 훈련소에서 주인공이 눈을 쓸고 수학이 이미 끝난 습기찬 밭을 기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때 시기가 초교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밀수학이 끝난 뒤니까 1915년 12월이나 12월경일 듯합니다. 3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의 대선실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병이 들어옵니다. 예비역과 신병이 9대5 정도로 섞여 있고 주인공과 그 동기들은 신병들 앞에서 으쓱해합니다. 카린이 지나가던 소령에게 격려를 대충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1시간 동안 중대원들이 격려 연습을 하게 되자 카친스키는 격려 연습하다가 전쟁 지겠다고 투덜거립니다. 옆에 있던 크로프는 전쟁을 하려거든 양쪽 고관들이 투기장에서 맨몸에 몽둥이를 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이 언급되고 힘멜시토스를 사례로 하여 군대에서 상급자라는 인간들이 왜 사람을 못살게 구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캬렌이 힘멜시토스가 전방에 나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과거 회상으로 힘멜시토스가 캬렌의 야뇨증을 치료한답시고 철사로 된 이중 침대에서 자게 했던 일과 훈련소 퇴소 전날 힘멜슈토스에게 몰매를 놓았던 일이 언급됩니다. 술집에서 돌아오는 힘멜슈토스에게 시트를 덮어 씌우고 일타를 먹인 것은 하이에였는데 5m나 나가 떨어지고 그 뒤에 바지를 까내리고 엉덩이에 매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병의 입에서 아침은 순무빵, 점심은 삶은 순무, 저녁은 순무 커틀릿과 순무 샐러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무의 겨울이 시작된 1916년 말이 지난 시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시간상 간격이 거의 없으니 이 시점은 1917년 봄으로 추정됩니다. 4장의 줄거리는 중대가 전방에 작업하러 투입됩니다. 전선에서의 경험에 대한
해상과 신병들에 대한 교육이 이야기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선으로 돌아온 중대는 철저한 가설 작업을 하고 철수 지시를 기다리던 중에 폭격을 받습니다. 폭격이 그친 뒤 농부인 테더링은 부상을 입은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괴로워하며 말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만큼 악독한 일은 없다고 분개합니다. 이때 중대는 병영으로 돌아오는 중에 새벽 3시에 묘지에서 기습적으로 맹렬한 포격을 받고 독가스 공격까지 받습니다. 주인공과 카친스키는 치명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신병 한 명을 안락사시킬 생각까지 하지만 다른 이들의 눈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피해는 적은 편으로 전사 5에 부상 1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을 의무대로 보낸 중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하는데 투입될 때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좁았던 트럭 화물칸이 자리는 넓었다고 당당하게 묘사됩니다. 계절 등 시점은 따뜻한 밤이라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1917년 4월이나 5월 봄일 듯합니다. (5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일을 잡던 동료들 사이에 힘멜스터스가 어제 정말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화제가 됩니다. 훈련소에서 프로이센 주지사 아들을 갈궜다고 걸려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주인공 패거리가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크로프는 술부터 퍼먹겠다고 하고 카친스키는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처자식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며 전쟁을 조조합니다. 질문하는 크로프 때문에 자다가 일어난 하이에는 여자를 얻어 일주일 동안 바지도 입지 않겠다고 말하고 토탄을 캐는 광부일로 돌아가는 생계가 확실한 직업 부사관으로 군대에 눌러앉겠다고 합니다. 주인공 파울은 그의 학력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아레는 오로지 힘멜스터스를 가둬놓고 매일 두들겨 패고 싶을 뿐이라고 하고 데서링은 그저 추수에 알맞게 귀가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이야기 도중에 힘멜스터스가 나타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힘멜스터스가 부드러워진 이유를 프레깅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레깅은 우군이 원한을 품고 상사를 살해하는 것을 프레깅이라고 합니다. 결국 힘멜스터스가 먼저 인사를 건네지만 옛 원한을 잊지 않은 크로프는 매우 싸가지 없게 대응하고 테아레는 아예 대놓고 욕지거리를 퍼붓습니다. 분노한 힘멜스터스가 행정반으로 사라지자 주인공과 그부들은 남은 친구들의 수를 세어보고 사회에서 직업이 있었던 동료들과 달리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이미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의미해졌고 전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전쟁이 끝난 뒤의 일을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힘멜투소트와 함께 온 특무상사가 어딘가에 짱 박힌 테아렌을 찾아서 행정반으로 보내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자 힘멜슈토스가 다시 와서 주인공 일당을 갈구는데 크로프가 재차 대놓고 개깁니다. 저녁에 직접 관계자 선원으로부터 쌓이고 쌓인 원한에 대한 증언을 들은 베르팅크는 힘멜슈토스를 잔뜩 꾸짖은 다음 테아렌은 경영창 3일, 크로프는 경영창 1일에 처합니다. 경영창은 닭장이고 중영창은 지하실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둥에 묶었겠지만 이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카친스키와 함께 사장에 보아둔 연대 본부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를 서리하려고 들어갔다가 두 마리가 있어서 동시에 잡으려다가 불독까지 한 마리 나타나 덤비는 바람에 개고생을 하면서 서리를 한 주인공은 둘이서 거위를 구워서 빵과 함께 실컷 먹고 남은 것은 영창에 있는 두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20명의 그부들 현황에서 전사 7명, 부상 4명, 정신병원 입원 1명이라고 언급됩니다. 남아있는 8명 중 3명은 장교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인공 클로프, 밀러, 레어 4명이 이중대에 함께 있으며 후에 언급되는 미텔 슈테트는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뿐 아직 장교가 아니므로 언급되지 않은 3명이 모조리 장교가 된 듯합니다. 사장 바로 다음 날이므로 시기는 같을 겁니다. 그 외에 크로크의 대사에서 2년간이나 총과 수류탄으로 살아왔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17년 봄이 확실합니다. 육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입주의가 돌아오고 중대는 전선으로 나갑니다. 전선으로 가는 길에는 공세 준비가 한참이었고 중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참호 생활과 지작기가 회상으로 언급되고 다음 날에는 격전의 조짐인 브랜디와 네덜란드산 치즈가 지급됩니다. 연합군에 의한 포로 살해와 수류탄과 야전삽을 활용한 백변전 요령이 언급됩니다. 치열한 포격 때문에 식사 추진도 불가능해지고 굶주림을 참던 중에 PTSD 발작을 일으킨 신병들을 기억하지만 결국 한 명은 참호를 뛰쳐나가다가 포격에 맞아 죽습니다. 어느 순간 포격이 멈추고 프랑스군이 돌격해 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맹렬한 방어에 프랑스군의 공격은 저지되고 일단 물러섰다가 반격에 나선 독일군은 일선 참호를 탈환합니다. 후퇴하는 프랑스군 뒤에 바로 따라붙은 중대원들은 성공적으로 적의 제1선 참호에 뛰어들고 가까스로 점령했으나 계속 사수할 여력이 없어서 전리품으로 식량만 잔뜩 챙겨서 귀환합니다. 이때 노획한 콘비프가 전선 전체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서 식량 사정이 나빠진 독일 병사들이 이후 적진을 공격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인공이 떠올리는 온갖 상념과 계속되는 죽음과 신병들의 안쓰러운 모습 등 전투의 일상이 스치듯이 묘사됩니다. 그러던 중 참호에서 만난 힘멜슈토스가 꾀병을 부리고 짱 박혀 있으려는 것을 두들겨 패서 끌어내는데 지나가는 소리가 한마디 하자 늘어져 있던 힘멜슈토스가 벌떡 일어서서 대열을 따라 힘차게 걷습니다. 주인공 동료 중 하이의 베스트 후스가 전사하고 부대는 후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대 인원은 32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1916년 7월과 11월 사이에 벌어진 솜 전투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중대원들이 나눕니다. 또한 여름에 전선에 투입되어 가을에 돌아왔다는 주인공의 대사로 보아서 현 시점은 1917년 가을입니다. 7장의 줄거리는 중대는 손해가 너무 커서 아예 후방 보충대로 가서 재평성을 하게 됩니다. 참호에서 같이 구르고 난 힘멜슈토스와도 화해를 합니다. 다만 피아레는 아직 원한을 풀지 않았지만 보충대 대기 기간 동안 쥐사장 관리를 맡게 된 힘멜슈토스가 설탕과 워터 버터리를 안겨주고 쥐사장 사역을 시켜 배불리 먹게 해주자 두 손을 다 들고 맙니다. 주인공 동료 중 주인공 레어 크로프는 어느 날 저녁 근처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인근에 살고 있는 프랑스 여자들을 만나고
밤에 몰래 찾아가 음식을 주고 성관계를 합니다. 원래는 태아렌도 같이 가야 했는데 여자가 3명이라 숫자가 안 맞아서 태아렌은 술을 먹여 재워버렸습니다. 늦게 술이 깬 태아렌이 혼자서 가기는 했습니다. 주인공은 3일간 왕복 기간이 포함된 17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4주는 후방에 있는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고향에 온 주인공은 가족을 만나고 전쟁터의 고난에 대해서 얼버무려 버립니다. 주인공은 누나의 귀뚱으로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역 군사무소에 휴가 신고를 마치고 군복을 벗어던진 주인공은 아버지를 비롯한 고향 남자들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부상을 입은 뒤 고향에 있는 부대로 배치된 그부 미텔 슈테트를 찾아가 옛 담임교사 칸토레크가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는 것을 즐겁게 보고 약간 후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막바지에 캔멀리의 어머니를 찾아가 죽어가던 모습을 거짓으로 전하고 괴로워합니다. 복귀 전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차라리 휴가를 받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후회를 합니다. 미셸 슈테트의 대사에서 배어가 실제로 소집당해야 할 때보다 3개월이나 먼저 죽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1916년 입대 대상자였다면 주인공 일동은 1915년 10월에 입대했을 겁니다. 8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신병훈련을 받은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주특기 교육을 추가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중대 전술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온갖 상념이 스쳐 지나가고 훈련소 옆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러시아군 포로들이 보여주는 비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인공은 무기력한 포로들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며 저들도 인간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전방으로 가기 전 마지막 주말에 아버지와 큰 누나를 만나고 암에 걸린 어머니를 걱정하며 부대로 돌아갑니다. 제9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주인공은 동료들을 만나자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카이저가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여 빡세게 검열 준비를 하고 철십자 훈장 수여도 받지만 누가 받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이저가 돌아간 뒤 주인공 패거리는 전쟁이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 심도 깊은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 누군가 전쟁으로 득을 보는 놈이 일으키는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전방으로 복귀한 주인공은 창원에서 무인지대로 정찰을 나가는데 정찰 중에 갑자기 프랑스군이 공격이 시작되는 바람에 포탄 구멍 속에 갇혀버립니다. 게다가 후퇴하던 프랑스군 병사 하나가 주인공이 숨어있던 구덩이에 떨어지자 그대로 찔러버리는데 즉사하지 않는 바람에 주인공은 자기가 찌른 상대와 하루 온종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것,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복귀한 다음날 주인공이 본 것은 사람을 쏘는 것을 그저 점수판에 표적을 쏘는 정도로 여기는 저격수들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된 뒤는 아니라도 러시아와 독일이 평화협상을 시작한 1917년 12월경으로 짐작됩니다. 10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8명, 카친스키, 크로프, 뮬러, 티아젠, 레어, 데터링 외 1명이 비어있는 마을 하나를 수비하고 마을에 소재한 보급소 경비를 맡게 됩니다. 주인공과 동료들은 주민들이 소개된 마을을 뒤져서 사치품과 식량을 끌고 모으고
이걸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밥하는 연기가 나면서 1개소대 정도의 프랑스군이 잔치 준비를 하던 주인공 일당에게 총알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탄환 속에서도 태어나니 요리를 마친 주인공과 동료들은 실컷 먹고는 오랜만에 먹은 기름진 음식 때문에 전원 설사 환자가 됩니다. 여유 있는 수비대 생활도 3주 정도 만에 끝나고 노획풍을 챙겨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어느 마을을 소개시키기 위해 출동했다가 프랑스군의 갑작스런 포격으로 자잘한 부상과 더불어 주인공은 왼발에, 크로프는 무릎 3cm 위에 중상을 입습니다. 야전병원으로 실려간 두 사람은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후방의 야전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주인공은 쾰른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크로프의 상태가 악화되자 자기도 꾀병을 부려서 일찍 하차합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주인공은 수많은 죽음을 또다시 보게 되고 크로프는 다리를 결단합니다. 주인공은 치료와 재활을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전쟁을 겪은 자신의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부상한 폴란드계 병사의 아내가 찾아오는 에피소드를 통해 그래도 가족의 정을 챙기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요양 휴가를 얻은 주인공은 잠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를 두고 다시 부대로 돌아갑니다. 주인공과 크로프가 소용된 가톨릭 병원의 위치는 벨기에의 도시인 헤르베스탈 다음 정거장입니다. 즉, 이들이 있는 곳은 플랑드로 전선입니다. 11장의 줄거리는 전선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상념이 자주 길게 서술됩니다. 벚꽃이 핀 것을 본 페터링이 고향 과수원에 있는 벚나무들을 떠올리면서 결국 탈영하여 집에 돌아가려다 일주일 만에 잡힙니다. 영국군과의 전투가 언급되면서 그 뒤에 밀러의 죽음도 언급됩니다. 캔머리의 장화가 주인공에게 넘어오고 다음 차례는 샤멘으로 정합니다. 밀러의 시체를 묻고 후퇴한 진지는 미군과 영국군이 차지합니다. 풍부한 물자를 가진 연합군에 대해 독일군의 빈궁함이 강조되어 언급되고 병력 및 장비의 부족도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전차부대에 대한 공포도 보병의 시각에서 눈물겹게 언급됩니다. 전투의 와중에 중대장 베르팅그와 레어가 전사합니다. 베르팅그는 총탄에 가슴을 맞은 뒤 파편에 턱을 맞았고 이 파편은 레어의 허리까지 부셔버렸습니다. 늦은 여름의 어느 날 카친스키가 전사합니다. 힉사당번으로 움직이던 중 허벅지에 총을 맞은 것을 출혈이 심하여 주인공이 없고 응급치료소로 가던 도중에 파편이 머리에 박힙니다. 서두에서 겨울에 전선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918년 2월경에 전선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시기는 1918년 여름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총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언급은 독일군의 마지막 춘계 공세를 의미합니다. 카친스키와의 대화에서 3년 전 내가 신병일 때를 언급하는데 주인공의 입대가 1915년 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12장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자 그부 7명 중에서 주인공 혼자만 남습니다. 독가스를 마셔서 2주 휴가를 받고 곧 눈앞에 닥칠 휴전을 기대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며 전쟁으로 파괴된 자기 세대는 후대에게 뒤처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던 도중
1928년 10월 어느 날에 주인공은 전사합니다. 이 소설의 시점도 3인칭으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써내려간 그도 10월의 어느 날 전사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엎드려 있었다는 묘사가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이 전사한 바로 그날 독일군 사령부에서는 서부전선에 새 소식 없음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전선 자체는 교착 상태이므로 후방에 앉아 계신 높으신 분들에게는 겉보기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소대 7명이 5장에서 언급되듯 죽거나 다치고 전선에 남은 그부 8명 중 후송된 알베르트를 뺀 7명을 이야기하는지 제2중대에 배속된 7명을 이해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큰데 전자 중에서도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들어간 4명 중 다시 전방으로 복귀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학급 인물들, 학급 친구들. 이 등장인물들은 우선 담임교사 칸토레크의 선동으로 한꺼번에 지원했던 20명의 학급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작품에서는 전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담임교사 칸토레크를 비롯하여 주인공 파울 보이머, 알베르트 크로프, 프리드리히 밀러 5세, 프란츠 캔머리, 요제프 벤, 페틀레어, 베겔러, 미텔 슈테트, 하인리히 브레데마이어 등 총 10명이 이 출신학교 관련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명의 간단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의 계급은 그가 전사했을 때 상등병으로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1915년 말부터 참전했고 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10월에 전사했습니다. 3년간 전선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일을 겪으며 반만장한 시간을 보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전황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전우들의 모습에 점차적으로 삶의 의지가 꺾이다가 종국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동료 카친스키마저 어이없이 전사하자 모든 생애의 의미를 잃고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평온한 모습으로 전사합니다. 두 번째는 알베르트 크로크는 주인공의 학급 친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전선을 누비며 활약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고립되어 포격을 받고 주인공과 같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부상가서 다리를 자르게 되고 충격으로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지내며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헤어진 이후로 주인공은 다시는 알베르트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리드리히 밀러 5세로 수학이 특기였던 주인공의 친구로 자팍다식한 성격으로 테아렌과 죽이 잘 맞아 곧장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움직이며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었지만 대전 말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조명탄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장교 선발 시험을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설 초반에 캔머리가 전사하여 남긴 질 좋은 장화를 물려받았다가 주인공에게 물려줍니다. 네 번째로는 프란츠 캔머리는 소설 도입 후에 이미 병원에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포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습니다. 부상의 심각함과 야전병원의 열악함이 겹친 듯 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주인공이 본 죽음 중 가장 견딜 수 없는 죽음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후에 주인공은 휴가를 나가서 캔머리의 어머니에게 전사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캔머리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느냐고 반복해서 묻고
주인공은 그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즉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세프 뱀으로 통통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처음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군중 심리에 떠밀려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돌격에 나섰다가 눈에 총을 맞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났으나 죽은 줄 아는 동료들이 무인지대에 두고 갔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처 데려오려 나가기도 전에 적에게 사살당해 전사합니다. 20명의 그부들 중 가장 먼저 전사한 그룹으로 언급됩니다. 여섯 번째 페터레어는 입 주변에 온통 철사 같은 검은 수염이 나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며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했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전사할 때 파편에 맞아 함께 전사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베켈러는 언급만 되는 학우로 일장에서 캔머리의 병상 옆에서 학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오른팔을 잃었다고 언급됩니다. 여덟 번째는 미텔슈테르로 주인공과는 다른 부대로 집에 휴가를 갔을 때 만났습니다.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회복한 뒤 고향에 있는 예비역 부대에서 전시 소집된 예비군을 관리하는 기관병으로 있으면서 과거 자신들을 군에 입대시킨 담임교사 칸토레크를 갈고서 복수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으면서 장교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이니 브레데마이어로 7장에서 주인공이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에 대해서 언급되던 친구로 주인공의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여쭙곤 했던 그부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칸토레크는 담임교사로 제자인 주인공 학급의 학생들 전원을 선동하여 자원 입대시킨 몹쓸 인간으로 프랑스어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중대에 속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급 친구들 이외에 주인공이 소속된 이중대의 중요 등장 인물들은 스타니슬라우스 카친스킨, 두 번째로 캬텐, 세 번째로 하이에 베스트 후스, 네 번째 테터링, 다섯 번째로는 베르팅크 중대장 등입니다. 이 5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니슬라우스 카친스키는 이중대의 예비역 출신 고참병으로 본업은 구두 직공입니다.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늙은 병사로 동부전선에 있을 때는 러시아군 후방에 이틀 동안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존 능력과 식량 수집 능력, 처세술, 상황 판단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형적인 베테랑 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대의 정신적, 실질적 지주입니다. 특히 먹을 것을 구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이 때문에 중대원들에게 신이나 마술사처럼 추앙받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피해를 입고 부대원의 팔알이 사망하며 보충에 보충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주인공과 더불어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지만 어느 날 식사당번이 되어 주사지에서 식사를 받아서 참으로 돌아오다가 총을 맞습니다. 다리에 부상 입은 걸 주인공이 어보다 응급치료소로 데려가는 도중에 날아온 자그마한 파편에 후두를 관통당해서 비명 한 번 없이 사망합니다. 타레는 두 번째로 타레는 열쇠 수리공 출신으로 상당한 낙천가로 힘멜시토스한테 반항한 죄로 3일 경영창을 선고받았을 때도 전투 안 나간다고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대식가로 중대원 중 가장 오래 생존한 인원 중 한 명입니다. 이 작품의 속편 귀로에서 원작의 작중 등장인물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30년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캔머리의 죽음을 묘사하는 중에 군의관이 다가오지 못하게 총검을 후들러 대다가 쓰러져 죽은 동료는 타렌이 아니고
T10입니다. 번역에서도 옛날 번역에서도 잘못 번역되어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급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의 베스트 후스로 토탄을 캐던 광부 출신의 전으로 매우 건강한 체격으로 약혼자가 있습니다. 자칭 호생마라 하며 만날 여자 이야기만 줄창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살아 돌아간다면 일주일 동안 약혼녀와 함께 옷을 안 입고서 밖에서 안 나갈 거라는 객적은 소리도 합니다. 군용방을 감출 수 있을 만큼 손이 무척 커서 내가 뭘 쥐고 있는지 맞춰보려고 하는 장난을 즐긴다고 합니다. 힘멜 슈토스에게 몰매를 놓았을 때가 인생의 최절정기였다고 합니다. 호탕한 성격으로 주먹을 잘 쓰고 카친스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동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전선에서도 활약했으나 어느 참호전에서 등에 총을 맞아 폐가 드러나는 중상을 입고 주인공의 눈앞에서 사망합니다. 쓰러져 있던 하이에를 업어온 것이 이들의 옛 교관 힘멜 슈토스입니다. 테서링은 올덴브리케 농부 출신으로 기혼자입니다. 언제나 고향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있어서 여러 전투에서 생존했으나 고향 농장 일에 대한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인공이 충고나 격려도 소용없이 탈영했다가 잡혔고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작중에서도 탈영병의 처분이 총살밖에 없다고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총살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르팅그 중대장은 부임 시점이 확실치 않은 이중대 중대장으로 계급은 대위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병사부터 하사관을 거쳐 장교가 된 갑종 출신의 베테랑 중 베테랑입니다. 덕분에 병사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식수인원 등을 이유로 취사병이 강짜를 부릴 때 계급을 눌러서 전량 배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타틴이 힘멜 슈토스한테 반항했을 때도 타틴이 품게 된 원한을 이해해서 3일간의 경영창으로 징계를 끝내는 등 병사들을 잘 대해주고 중대원들도 신뢰하는 중대장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상 군국주의에 물든 인물로 묘사되고 1918년 늦여름에 화염 방사병을 저지하다 전사합니다. 그 외에 기타 등장인물들로는 첫 번째 힘멜 슈토스, 두 번째 볼프, 세 번째 하이니 등이 있는데 그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멜 슈토스는 계급이 소설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상병으로 등장합니다. 하이데라커 훈련소 9분대 전담 교관 분대장으로 빨간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군국주의에 물든 인물로 훈련소 내에서 악질 교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예비역으로 소집된 전직 우편 배달부로 훈련병들에게는 각종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브러쉬와 먼지토리로 연병장의 눈을 치우라고 명령한 주인공과 크로프가 장교한테 발격되어 즉시 작업을 중단당하고 한 소리를 듣자 보복성으로 두 사람에게 2달간 주말 근무를 배정합니다. 주인공은 그 장교가 아니었다면 연병장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고 회상할 정도로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훈련병 한 명을 폐렴으로 죽게 만들었고 태아른의 야뇨증을 게으른 문제라며 이를 치료하겠다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감옥행위도 했습니다. 주인공 일당은 훈련소 마지막 밤에 힘멜 슈토스를 시트로 멍석마리를 한 후에 신나게 패고 도망가 울분을 불었습니다. 그 뒤 새로 입소한 프로이센 주지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걸려서 최전방 이중대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예전의 교관 신부들을 갈궜던 파울과 9분대 인원들을 만나 계급으로 누르려다 원한이 쌓인 타틴에게 역공을 당합니다. 베르팅그 중대장에게 고발했지만 양쪽에 얽힌 사연을 들은 중대장은 전방에서 똥군기 잡지 말고 여구 잡냐고 또
역으로 갈굼을 당합니다. 실제 전투에서 공포에 질려서 참호에 숨어있다 걸리는 등 고문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부상당한 하이에 베스트 후스를 구출해오고 다른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한이 많았던 타텐도 여기서 힘멜스터스의 사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79년 영화에서는 전사한 것으로 나오지만 소설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엔딩 직전 파울 보이머가 회상하는 장면에서 힘멜스터스도 전사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두 번째 볼프는 훈련소에서 힘멜스터스에게 가혹하게 훈련을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동료로 그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하인르는 별명이 토마토 이중대 전담 치사병입니다. 소설 첫 장에 중대원 150명 전원의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가 폭격으로 70명이 죽는 바람에 밥이 남게 되었는데도 규정된 양만큼만 밥을 주겠다고 깡짜를 부리다 이중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베르팅그 중대장이 잘 수습해서 무마했습니다. 그전에도 포탄이 무섭다고 차마 가까이 취사차를 대지 않아서 식사당번이 다른 중대보다 훨씬 먼 길을 오가게 만드는 바람에 중대원들이 찬밥을 먹게 한 적이 있어서 중대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19살의 젊은 나이로 선생의 권유에 따라 군대에 지원합니다. 책에는 20살부터 진급이지만 4개월 정도 빠르게 지원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역시 독일군 병사로서 젊은 청춘으로서 또한 뜨거운 피로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책에 서술된 전쟁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선생의 권유에 따라 같은 반 친구들과 같은 부대로 동반 전입되어 전방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주인공의 시점으로 무감각하고 담담하게 묘사했습니다. 죽음으로 둘러싸인 전장이라는 공간은 사람을 이토록 무감각하게 담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인공이 타인의 죽음에 의해 슬퍼했던 것은 단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소중한 전우의 죽음에 슬픔을 느낀 것으로 당연하죠. 같은 편이고 오랜 세월 서로 목숨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친구는 주인공과 숨결을 나누었고 주인공의 머리와 가슴과 눈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적군인 프랑스군을 죽이고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전쟁터라는 공간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실정 팔고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니면 적이기에 적군은 당연히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처음으로 긴 휴가를 다녀온 뒤였고 최전방과는 달리 고요한 고향의 분위기와 저기보다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적군 역시도 가족이 있고 과거가 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어로 서로 언어는 다르고 입고 있는 군복 역시 다르지만 같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는 점차 전쟁에 지쳐갑니다.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국의 군대 분위기와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전쟁 속의 군대 분위기가 아주 다르긴 하지만 군복무를 마쳐야 했던 한국의 남성이라면 공감할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무뎌지어가는 현실 감각입니다. 주인공은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학창시절을 떠올립니다. 오직 그 학창시절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 배운 프랑스어, 플라톤, 수학 등 그것들이 도대체 이 전쟁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한탄합니다. 오직 사격 솜씨와 체력, 그리고 운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40대 전우들은 전쟁이 끝나면 군인이기 이전의 직업으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서 군인이 된 20대 청년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일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기다려주고 그리워해줄 사랑하는 부인도 없습니다. 또 설사 전쟁이 끝났다 해도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과연 전쟁이 시작되기 전 20대의 과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주인공은 전쟁통에 살아있음에 고마워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매번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 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은 배부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존재하지만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를 의심합니다. 주인공은 훈련소에서 불침번을 설 때마다 자꾸만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추억과 그 기억은 주인공과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함을 그리고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올라 기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군대 생활이 1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점차 그 시절 그때의 그 추억들이 현실감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리고는 아쉽게도 주인공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기억일 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은 현재의 익숙한 공간과 군 생활, 그리고 전쟁 패턴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마지막 12장의 파울 바우머의 전사를 통해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 전에 읽었을 때는 먼 나라 먼 곳의 주인공의 이야기로 접했습니다. 하지만 징집제였던 군대 생활을 마친 뒤에 읽었을 때는 이는 나의 군 생활이었고 나의 이야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 중 그 11번째 책 올덕스 레너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